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부첼라입니다. 이번에는 티보 다무르의 글, 마티유 비르니아 그림의 양자 세계의 신비라는 만화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도 만화책 형식이고 어른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만화책으로 보여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만화책의 전반적인 컨셉이 명확하고 심플해서 어려운 양자역학 얘기이지만 따라가기에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과 느낀 점을 몇 가지 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책에는 간단한 서사 구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구조는 주인공 밥과 그의 강아지 릭이 일종의 모험을 다니는 이야기 구조인데요. 이 둘은 미스테리한 존재, 현상 등을 파헤치러 다닙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의 관계처럼 강아지이지만 릭은 밥과 모험 파트너로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어느 날 우주에 나갔다가 운석에 맞아 릭의 우주복이 파괴되어 죽고 말게 됩니다. 그 일로 모든 모험을 그만두고 슬픔에 쌓여있던 밥에게 어느 날 죽었던 릭이 찾아와 양자 세계의 신비를 파헤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 둘의 모험은 재개됩니다.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강아지 릭이 밥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양자역학의 중첩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끝부분에서는 릭이 죽지 않은 다른 세계와 확률에 따라 존재하는 다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책의 표지인 그림에서 양자 세계의 신비라는 글자가 마치 카메라가 번진 듯이 여러 가지 색으로 가장자리가 번져 있는 것은 다른 확률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꽤 깊이 있고 설정이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막스 플랑크와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밥은 양자역학을 발달시켰던 주요 물리학자들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시공간을 거슬러 이동하며 만나면서 양자역학의 미스테리를 밝힙니다. 그 과정에서 밥이 처음 만난 사람은 막스 플랑크로 그는 빛의 에너지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플랑크 상수라는 값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상수는 중력 상수 G, 빛의 속도 C, 이런 것과 같이 물리학 이론에서 정말 중요한 상수값입니다. 플랑크 상수는 우주의 모든 물리값이 불연속적임을 뒷받침하는데 근해의 높이조차도 연속적인 높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잘게 쪼개진 높이값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그런 움직임을 비교적 거시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에는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근해의 높이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해가 쪼갤 수 없는 무수한 높이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플랑크 상수값의 크기는 상당히 작으며 이 미묘한 값의 크기는 우주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모든 물리량은 이 플랑크 상수의 배수 기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눈금 단위랄 수도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 플랑크 상수의 탄생과 함께 양자역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닐스 보어와 그의 원자 구조에 대한 양자적 연구를 말씀드려 볼게요. 밥은 다시 닐스 보어와 만납니다. 원자의 구조에서 전자의 궤도도 마치 계단식처럼 일정한 동심원과 같은 반경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중간 반경은 없습니다. 플랑크 상수에 이어 닐스 보어의 원자 구조에 대한 연구도 세상의 아주 작은 근본이 어떤 단위값, 눈금과 같은 걸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원자핵 주변의 전자 궤도 모형은 화학을 배울 때 흔히 원자의 구조로서 배우지만 사실상 원자핵과 전자의 실제 구조는 마치 행성과 항성의 구조처럼 움직이진 않는다고 양자역학 관련 책을 읽으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궤도형 원자구조 모형이 일가, 이가, 원소 등의 이런 이론과 잘 맞아떨어지고 머릿속에서 이론화하기가 좋기 때문에 아직도 과학 시간에는 궤도형 원자구조 모형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광양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불합리한 부분을 잘 용납하지 못한 대표적인 물리학자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광양자라는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광전 효과로 첫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광전 효과는 빛을 금속 표면에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빛을 금속에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은 당구처럼 입자에 맞아 다른 입자가 방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빛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파동이 아니라 입자이며 에너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아인슈타인은 그와 같은 빛의 입자를 광양자라고 명명하고, 광양자는 에너지와 운동량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과학 시간에 운동량 P는 mv라고 배웠는데, 즉 운동량과 에너지는 무게가 있어야 존재가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광양자가 운동량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밝혀진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칼 세이건이 고안한 왠지 신비로운 이집트 문명이 생각나는 태양광 돛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이 드 브로이, 파동성 입자성 공존의 확장 물질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성을 갖는다고 했고, 드브로이는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이 그냥 동일한 비중으로 이중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빛의 성질을 어떤 걸 기본으로 보는지에 따라 연구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드브로이는 물질파라는 개념을 고안해내고, 이 연구를 통해 빛뿐만 아니라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과 같이 회전하며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빛뿐만 아니라 입자도 파동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읽었던 퀀텀, 만화로 배우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책에서 양자적 형상을 띠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그 경계는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무는 실험이 속속 성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물질파는 이와 같은 양자 경계를 허무는 복선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무한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이젠베르크는 원자의 준위가 변이할 때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이 무한한 표로 완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 내에서의 위치와 운동량에 따라 측정될 수 있는데,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운동량의 값을 플랑크 상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쓴 표가 이 무한표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표의 값이 너무 많아서 이름이 무한표이긴 하지만 이 표는 분명 유한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무한표에 따라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참조한 상용로그 표처럼 전자의 에너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에르빈 슈레딩거, 구형 먼지구름 형태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원자를 연구할 때 원자핵, 전자들의 각각의 파동들을 따로따로 결합해서 합산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다가 슈레딩거는 이 입자들을 하나의 개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입자들을 따로따로 생각할 때는 무척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늘어났는데, 슈레딩거의 아이디어로 원자의 파동을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슈레딩거는 원자의 모형을 기존 궤도의 형태에서
구형의 먼지구름 형태로 생각했는데 이 먼지구름의 밀도는 구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급격히 그 밀도가 증가하며 시간에 따라 밀도가 진동한다고 고안되었습니다. 원자의 기본 구조나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들을 점차 세밀하게 스케치를 해나가는 과정처럼 물리학자들은 각각 원자의 구조를 각 실험과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의 원자 모형이 가장 확정적으로 생각되고 있는지는 책에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AI에 물어봤을 때는 슈레딩거의 형태가 최근까지 최종 확정된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원자 모형의 스케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전자라는 양자적 특성으로 인해서 끝내 스케치가 정밀 묘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베이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후 에르빈 슈레딩거와 만난 후 솔베이 회의로 밥은 시공간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회의에서 당시 유명한 과학자들이 참석해서 주요 과학 문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책에서는 막스 보른이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고 하는데 마치 당구공 게임을 하듯이 전자를 원자핵에 충돌시켜 위치를 검출하면 전자는 어느 한 위치에만 도달한 것으로 검출됩니다. 막스 보른은 이를 근거로 슈레딩거의 기존 구형 먼지구름 원자 모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전자들이 오히려 파동으로만 구성되었다는 부분은 방금 설명한 당구공 게임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 먼지 구름 진동은 푸사이 파동으로 표현되었는데 보르는 이 파동이 하나의 양자가 취하게 될 경로의 확률을 결정하는 유령장과 같다고 합니다. 이 파동은 퍼져 있는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의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슈레딩거는 전자 먼지 구름이 진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진동은 전자 자체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의 확률이 진동하는 것이고 관측하는 순간 이 위치가 확정되는데 그때의 위치는 인과율에 따른 그럴 만한 위치에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닐스 보어에 의하면 전자가 검출기에 관측되기 이전의 그 경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자는 실체는 없고 오로지 결과만으로 존재하는 값이고 그 결과로 이전의 과거도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휴 에버렛 다세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양자 세계는 서로 다른 구성의 중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주 재밌는 다세계 이론이 휴 에버렛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즉 세계는 각각의 확률에 따라 마치 영화에 자주 나오는 다양한 경로의 미래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세계가 실제하며 중첩된 세상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라디오파를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구상에는 각종 라디오파로 꽉 차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라디오로 그중 하나의 라디오파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른 라디오 채널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과학과 철학을 구별해서 철학은 좀 더 상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영역, 그리고 과학은 좀 더 사실적이고 자연, 우주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읽으면서 양자역학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점점 어떤 경계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심령술적인 현상 같은 것도 이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상상력을 펼치곤 합니다. 빙이나 귀신을 보는 등의 현상들이 결국은 다세계의 다른 라디오파를 느끼게 되는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을 여기저기에 확장해서 적용해보곤 하는데 이게 참 쓸데없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불합리함에 대해 생쥐 한 마리의 시선이 우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에버렛은 관찰로 인해 변하는 것은 개가 아니라 개와 상관관계를 맺은 관찰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생쥐가 우주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생쥐가 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주를 구성하는 양자를 관측한 인간들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양자의 관측이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에버렛은 양자 세계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를 소개한 바 있는데 파동함수의 붕괴나 양자 세계가 명확한 고전역학의 세계로 불가사의하게 바뀌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양자적인 현실은 그저 파동함수에 의해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원자 수준 미시 세계, 측정 기기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관찰자, 그리고 그 관찰자의 기억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관찰자가 포함된다는 개념도 신기한데 관찰자의 기억까지도 포함된다는 건 참 신비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관찰자인 나 자신이라고 하니 납득이 안 되진 않았습니다. 에버렛의 다세계 이론은 저에게 정말 많은 상상의 여지를 제공했는데 이 책의 주인공 밥처럼 소중한 존재를 잃은 경우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다른 확률의 우주에서는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오히려 나 자신이 죽었을 수도 있죠. 죽음에 대해 국가마다 문화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이별로 생각해서 슬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에버렛의 다세계 이론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마치 사이코패스 같지만 소중한 존재의 죽음을 슬퍼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살짝 이런 사이비스러운 것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밥의 모험을 통해 과학 발달이 릴레이 달리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톤 터치를 통해 한 뛰어난 과학자가 죽은 뒤에도 또 다른 뛰어난 과학자가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 과학 발달은 지극히 현상과 실험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과학 발달도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발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뭔가 한 가지 일관된 의미나 이론으로 뭉쳐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사고실험이라는 개념으로도 유명했는데 빛과 함께 달린다거나 빛을 바라본다거나 하는 등 실제 실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사고실험으로 대체했다고 한때 유명하게 다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아인슈타인의 게으른 천재적 면모가 각광을 받으면서 노력하지 않고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잘 먹힐 만한 DHA가 함유된 아인슈타인 우유가 나왔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에게 중요한 건 의외로 때려 맞출 수 있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의 모험 과정은 마치 저의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것저것 산발적이었던 양자 물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들어찬 제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자 역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과학과 철학을 구별해 배웠지만 결국 이 둘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철학과 과학이 분리된 지금은 충분히 원시적인 시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저는 이 책의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동화책에서 나는 그 달콤한 종이 냄새와 특유의 종이 입자 냄새, 굳이 표현하자면 종이 먼지 냄새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종이 입자 냄새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좋은 공기를 들이켜듯이 저도 모르게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아따맘마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리가 일본어 사전을 냄새로 고르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도 좋았지만 두꺼운 페이지의 촉감과 좋은 냄새 등 미각과 청각을 제외한 상감을 만족시키는 책이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 인간은 오감으로 꽉 차게 느낄수록 관련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면에서 이 책은 좋은 책이었고 만족스럽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책 내용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 다시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